82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은 변함없이 외로웠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마주하는 건 벽에 걸린 낡은 달력과 옆자리의 냉기뿐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 제 걱정을 하느라 바쁘고 제 걱정거리는 오직 하나, 5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형님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2024년 봄비가 내리는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핸드폰을 들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목소리. 동생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귀에 익은 그 목소리. 손에 든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나야. 형이야. 드디어 깨어났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우리 형이었으니까요. 내 목소리 알아듣겠지? 말하기가 아직 힘들어. 형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마치 6.25 피난길에 나를 업고 38선을 넘던 그날처럼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는 절대로 오지 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날 준비가 안 됐어. 특히 형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네, 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형수가 나 간호하느라 고생 많았잖냐. 내가 관리하던 강남 빌딩 2채, 그거 형수 명의로 바로 정리해줘. 이번 주 안에 말이야. 내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그리고는 다시 전화할게. 진정하고. 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깨어났다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응이 없던 형이? 그런데 왜 병원에 오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왜 형수에게 알리지 말라는 걸까? 이상했습니다. 만약 형이 정말 깨어났다면 왜 오지 말라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니.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와서 보라고 했을 테니까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강남 빌딩을 형수 명의로 바꾸라는 걸까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형은 85, 나는 82. 우리는 가족이라곤 서로뿐인 형제입니다. 6.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헤어진 후 형은 10살의 나이로 내 부모가 되었어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그렇게 남쪽으로 떠나올 때 형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엄마는 곧 올 거야. 걱정 마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평생 우리를 지켜주었지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옛날 피난 시절 정말 배고프던 때 형이 나를 위해 강냉이를 몰래 챙겨와서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형이 내게 무언가 중요한 걸 몰래 전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는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형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지만 나중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형의 말대로라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이 나를 밀어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병실료만 수십만 원이 넘는 그곳,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1인실. 형이 쓰러진 이후 5년 동안 한 번도 방을 옮긴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항상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그 병원. 오늘따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형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형의 침대가 보였지만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 형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손은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산소호흡기와 심전도 소리만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화했다는 사람의 흔적도 깨어난 형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 나예요. 나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형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주홍색 가죽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이 사업 처음 성공하고 자기 돈으로 산 첫 물건.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며 눈물 글썽이던 그날의 형이 생각났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피난 나와 판자촌에서 시작해 껌파리로 시작해 구두 닦기, 신문 배달.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이겨낸 형의 자부심이 담긴 시계였죠. 시계 바늘은 여전히 10시 3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형이 쓰러진 그 시간 그대로. 형이 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져다 놓고 그대로 놔달라고 부탁했던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형수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60대라고 믿기 힘든 단정한 모습. 그녀는 형과의 15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아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형이 제게 전화했어요. 직접요. 그 말에 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 그럼 형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건가요? 하지만 그녀의 놀란 표정과 달리 목소리에는 진정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언제 전화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형수의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실수한 것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형수의 말투, 그 미소, 그 눈빛,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형수가 형의 머리맡에 선 자세로 기계를 살펴보는데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계산하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통은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고 형수는 이런 시간에 오지 않는데 갑자기 형수가 이 시간에 병실에 와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을 하려고 일부러 온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그 절박한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꼭 형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형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전화를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형이 강남 빌딩 2채를 형수 명의로 바꾸라고 했어요. 형수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아, 그거요. 형님이 의식이 있을 때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모든 걸 관리하길 원하셨거든요. 그게 형님 뜻이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수의 말투가 갑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형수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형님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뇌파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의식이 일부 돌아오셔서 전화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형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수의 태도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그런 중요한 변화를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희망을 드렸다가 실망시켜 드릴까 봐요. 형수의 대답은 준비된 것처럼 빨랐습니다. 그보다 형님이 말씀하신 그 강남 빌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형님 뜻이니 빨리 처리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의 등 뒤로 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형은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병원에 특별한 방문객은 없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별로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형제가 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사촌형이 침묵이 때론 생명을 구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나도 침묵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놀란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수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형수였어요. 참, 도련님. 형님이 의식이 있을 때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재산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혹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강남 빌딩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요즘 부동산이 오르고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전화로 말했던 그 빌딩. 형수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냉정함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심했어요. 형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밝혀내리라고. 무언가 형의 목소리를 조작해 나를 속이려 한 자, 형의 재산을 노리는 자. 그 배후에는 분명 형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내가 5년째 병원비를 내고 국내 최고 의사들을 모셔와도 깨어나지 않던 형이 오늘 갑자기 전화했다는 것부터가 이상했으니까요. 형을 지켜야 했습니다. 1950년 그 추운 겨울, 형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튿날부터 나는 형을 지키기 위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형수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간단한 변장을 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청색 바람막이 점퍼에 낡은 야구 모자, 그리고 10년 전 선물 받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뿔테 안경까지 꺼내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가 봐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형수의 출입을 관찰했습니다. 낯선 노인이 신문 읽는 모습은 누구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간호사들과도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인 척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었지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형수가 말했던 간병인은 오후에만 잠깐 들락거렸고 간호사들이 있을 때만 병실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형수 자신도 사람들이 있을 때만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숨을 돌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처럼 표정이 확 달라졌죠. 그리고 형수는 병실에서 나올 때마다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술을 가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수상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형수가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병원 옥상 계단으로 향했어요. 직감적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옥상 문틈으로 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동생이 왔다 갔어.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아. 음성 변조 앱이 정말 잘 먹혔나 봐. 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서둘러야 해. 존엄사 신청서 준비해놨지? 돈 다 정리되면 바로 신청할 거야. 곧이야. 건물 2채만 먼저 정리하고. 이제 5년이나 됐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형 목소리로 전화한 것은 형수였던 거예요. 음성 변조 앱으로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나를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존엄사. 그 단어가 내 귀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는 가족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선택이지만 형수는 이것을 형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이 넘는 요양병원 비용은 형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형수에게는 자신의 유산을 갉아먹는 장애물일 뿐이었겠지요. 형을 존엄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수는 내가 관리하던 형의 빌딩을 손에 넣으려 했고 이제 형마저 영원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상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살금살금 내려와 아래층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형수와 함께 있던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병원 직원 같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차 안으로 돌아가는 길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산 작은 기기들이었죠. 82의 나이에 이런 첨단 장비를 다루려니 손이 떨렸지만 형을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의 어려운 설명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병실을 비울 때를 노려 침대 머리맡과 벽면 콘센트 옆에 장비를 설치했어요. 설치를 마친 후 병실 창가에 앉아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창밖 아래 1층에서 흰 목련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1950년 10월 고향 함경남도 단천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참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약재상을 운영하셨고 함경도에서 제일 가는 산삼과 인삼을 취급했죠. 우리 집 마루엔 일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전화기가 달린 집은 단천에서도 손에 꼽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양장을 차려입고 나가셨고 아버지는 금태 안경을 쓰셨어요. 단천에선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10살 형과 7살인 나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야 하니 시간이 걸린다. 3살배기 주희도 함께 데리고 갈 테니 너희는 사촌형과 먼저 부산에 있는 박선생 댁으로 가 있어라. 거긴 아버지가 예전 사업차 자주 드나들던 집이라 믿을 만하다며 우리를 먼저 피난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부모님은 원래 집안 머슴이었던 만식 아저씨를 함께 붙여보냈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중 어딘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형은 당황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젠 우리가 스스로 가야 해. 부산으로 가야만 엄마 아빠도 다시 만날 수 있어.
다행히 우리에겐 15살 사촌형이 있었습니다. 사촌형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남쪽으로 사업을 다녔고 부산 박 선생 댁과도 친분이 있었기에 그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사촌형은 믿음직했고 우리는 그의 인솔을 따라 피난길을 이어갔습니다. 항구로 향하던 밤은 숨이 막히게 추웠습니다. 우리는 피난민들 틈에 섞여 배를 타기 위한 줄에 몰래 끼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인원 통제를 하고 있었지만 뒤엉킨 피난 행렬 속에서 사촌형은 지금이야 하고 말하며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배의 화물칸 옆으로 숨어들어 겨우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형은 떨고 있는 제 어깨에 자기 외투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기 걸리면 안 돼. 동생은 내가 지켜야지. 긴 항해 동안 형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울지 마.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래야 엄마 아빠도 주희도 다시 만날 수 있어. 형은 그날부터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뒤 사촌형이 말한 박 선생 댁을 수소문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박 선생 댁은 며칠 전 짐을 싸서 김해로 갔다는 말만 남겼다는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허공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남아있는 흔적도 저희를 위해 남겨둔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다 부산 송도 근처의 천막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피난민이 모여 사는 난민촌 같았고 우리 형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똑똑한 사촌형은 영어를 할 줄 알아 미군 부대에서 전단지 번역과 간단한 통역을 맡았습니다. 우리 형제는 피난민촌 구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식량을 얻었고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미군들이 나눠주는 껌을 모아 팔기도 했고 야전용 통조림을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형은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는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눈이 미친 듯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미군 부대 주변에서 하루 종일 헤매다 저녁에 돌아온 형의 주머니에는 작은 고구마 한 개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형은 그걸 반으로 쪼개내게 주었어요. 너라도 먹어야지. 내일 또 구할 수 있어. 형도 먹어. 난 아까 미군 아저씨한테 빵 얻어먹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형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 따뜻한 고구마 반쪽이 평생 내 가슴속에 담긴 형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1958년. 형이 18살이 되던 해 운 좋게 군복을 만드는 국방 납품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그 공장은 부산 외곽의 봉제 공장이었고 미군 잔류 물자를 개조해 군용품을 납품하던 곳이었죠. 형은 처음엔 재봉틀에 실을 끼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죠. 군 납품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형은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모아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형은 이미 탄탄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모범 사업가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70년대에는 해외 수출까지 시작해 국내 산업화의 주역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렇게 점점 성공한 형은 결국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가난했던 우리 피난 시절 그대로였어요. 형은 결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검소하게 살았어요. 단 한 가지, 형의 자부심은 그 주홍색 가죽 시계였습니다. 스위스제 고급 시계로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최고급으로 샀다며 자랑스러워했죠.
이제 시간이 내 편이 될 거야. 부모님과 주위를 찾을 시간이 생겼으니까. 형은 80년대 올림픽 전후로 강남 개발에 참여하며 부동산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이태원에 첫 건물을 사고 압구정 일대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불렸죠.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다른 기업들이 무너져 내릴 때도 형의 사업은 끄떡없었습니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형의 신념 덕분이었어요. 형이 42이던 1981년 봄, 형은 자선단체 행사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어머니와 닮았다며 그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형보다 15살 어린 27 여성이 바로 지금의 형수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수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형을 잘 챙겼어요. 형이 결혼 후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안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쯤 지나자 형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고 형수 얘기를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괜찮다는 말뿐이었죠. 그때는 그저 부부 사이의 권태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랜 기억에 잠겨 있다가 병원의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시절 궁금했던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로 돌아와 보니 형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형의 손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사들은 항상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형,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밝혀낼게요. 형수가 뭘 꾸미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다 밤 10시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형수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생은요? 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 양반도 이젠 나이가 많아서 멀리 못 와. 게다가 형 목소리 그대로에서 전화했으니 다 믿을 거야. 앱 하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다니. 세상 참 좋아졌지? 그래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엄사 신청서 언제 제출해요? 고지라니까. 건물 2채만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5년이나 됐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니까. 옥상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처음 그 양반을 만났을 때부터 계획한 거예요? 물론이지. 자선단체에서 그 양반 눈에 띄려고 일부러 봉사활동도 시작한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천사 코스프레 하느라 힘들었다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마치 피난길에 만난 악기의 소리 같았어요. 녹음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형수와 낯선 남자가 형의 재산을 노리고 형을 존엄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까지 속여 강남 빌딩을 넘기도록 하려 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득 북에서 흘러내려올 때 형이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났어요. 동생아, 우리는 다시 부모님과 주위를 만날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 형은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형을 지킬 차례였어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더 많은 확실한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형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 진실까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 강남경찰서 앞에 서자 겁이 났습니다. 82의 노인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믿을까요? 하지만 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금융범죄수사팀의 젊은 경찰관이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님, 녹음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 수상한 정황이 있습니다. 우선 형님의 의무 기록과 형수님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쓰러진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노트북을 열어 제 녹음 파일을 옮겨 적었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형님이 쓰러지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2019년 봄 형이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계단에서 쓰러졌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상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형수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 경찰에게 말했고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1981년 봄 형이 처음 형수를 데려왔던 날도 다시 더듬어 생각해 봤습니다. 형은 42, 형수는 27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날 형은 제게 전화했습니다. 동생아, 오늘 저녁에 한번 와라. 소개할 사람이 있어. 퇴근 후 형의 집으로 가자. 형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약혼녀야. 결혼하기로 했다. 형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놀랐습니다. 형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여자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형님, 이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자선행사에서야. 내가 오랫동안 후원하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봤어.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머리 빗겨주고 책 읽어주는 모습이 우리 어머니 같더라. 형수는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형을 처음 만났을 당시 그녀는 천사봉사자로 불릴 만큼 봉사활동에 열심이었죠. 검정 투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녀는 80년대 초 모던걸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은 그런 그녀에게 반했고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은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웨딩 마치에 맞춰 형수가 입장할 때 형의 눈빛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 시절은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뀌던 때였고 형의 인생도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수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형을 잘 챙겼어요. 둘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것도 운명이라 여기며 대신 여러 복지기관을 후원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아원을 특별히 후원했고 매달 1,000만 원씩 기부했어요. 그런 형수를 보며 저도 기뻤어요. 형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함께할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10년쯤 지나자 형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고 형수 얘기를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괜찮다는 말뿐이었죠. 그때는 그저 부부 사이의 권태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던 해, 형은 IMF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자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라는 말만 했는데 그게 경제 상황을 말하는 건지 가정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형은 언제나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형수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매일 다니던 봉사활동이 월 1회로 줄었고 대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형은 사업 때문에 바빠 같이 가지 못했고 형수는 주로 친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 못 누린 것들을 즐기고 싶다는 형수의 말에
형은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2019년 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에 형을 만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련님, 큰일 났어요. 형님이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심한 뇌출혈로 당분간 의식이 돌아오기 힘들다고 했어요. 형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담담했거든요. 어쩌다 이런 일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나 봐요.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형수의 목소리엔 슬픔보다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간 형수는 병원에 자주 왔지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자 위험하다며 발길을 끊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에 저는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게 되어 3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의사는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다고 했어요. 형처럼 쓰러질 뻔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치료받는 동안 형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형님이 쓰러진 날 형님이 할아버님에게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셨다는 게 의미심장하네요. 혹시 그날 어떤 얘기를 하려 하셨는지 추측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마 형수의 비밀에 대해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범죄 정황은 충분해 보입니다. 형수님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병원 방문 기록을 모두 조사해 보겠습니다. 할아버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2주 후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수님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건 형님이 쓰러지기 훨씬 전부터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인데 형수님은 이미 2 자녀가 있었습니다. 네, 자녀라고요? 네, 형님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들, 딸 2 자녀가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고 합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고요. 그 자녀들은 형수님 부모님이 키웠고 형님은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은 불임이라 생각했고 핏줄 하나 남기지 못했는데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형수가 이미 결혼 전에 2이나 자녀가 있었던 거였어요. 더구나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형수와 내연 관계인 그 남자였다는 사실이 형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형님이 쓰러지던 날 집안 CCTV 영상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형수님이 무언가를 형님의 음료에 타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특히 수상한 점은 형수가 액체가 담긴 병을 들고 오면서 주변을 몇 차례 눈치 보듯 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의 심리죠. 그 병엔 라벨도 없이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형이 그 음료를 마신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병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 안에 담긴 성분을 분석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형이 생전에 이용하던 VIP 전용 외부 보안업체에서
CCTV 백업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그런 백업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경찰은 그 자료를 형수 몰래 디지털 포렌식했고 삭제된 영상 중 일부가 복원되었는데 그 안에 바로 그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이 쓰러진 건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형수가 의도적으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경찰서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그 중에는 우리 형이 지은 건물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은 반평생 동생인 저를 지켜왔는데 정작 형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날 저에게 하려 했던 말이 이것이었을까요? 형수의 배신에 대해, 숨겨진 자녀들에 대해. 다음 날 경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형수님의 과거를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형수님은 형님을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자선단체 활동을 시작한 것도, 보육원 봉사를 한 것도 모두 형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과 그 남자의 SNS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연인 관계였고 두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부유한 독신남을 찾아 결혼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명성과 재산을 조사하고 형님이 자주 가는 자선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도 형님의 눈에 들기 위한 연기였고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형이 평생을 속았다니. 정부 표창장과 훈장까지 받은 형이,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모범으로 불리던 형이 이런 식으로 속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형을 유혹해 결혼한 후 두 자녀의 존재는 숨긴 채 형의 재산을 조금씩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리해 왔어요. 그리고 형이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자 약물을 이용해 사고를 가장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후 5년간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존엄사를 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형수가 몰래 다른 병원으로 형을 옮기려 시도한 기록, 존엄사 상담을 몰래 받은 기록, 그리고 형수의 통장에 꾸준히 출금되던 수상한 돈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형수의 자필 노트였습니다. 경찰은 형수를 조용히 감시하던 중 형수가 자주 들르던 단골 카페에서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포착했습니다. 직접 가져오진 못했지만 경찰은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고 노트 표지와 몇 장의 내용이 분명히 찍힌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안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버티다니 정말 짜증난다. 계속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미쳐버릴 것 같아.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진짜 내 삶을 살고 싶다. 형이 식물인간이 된 후 2년째 되던 해에 쓴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의 존엄사 후 받게 될 유산 목록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82의 나이에 저는 형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형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제가 형을 대신해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실제로 행동하는 현장을 잡아야 확실합니다. 할아버님,
며칠만 더 인내해 주세요. 우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니 그들이 뭔가 시도하면 바로 체포할 겁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는 지나쳤던 길가의 가로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이 좋아하던 나무였어요. 북에 있을 때 우리 집 마당에도 이런 나무가 있었지. 라고 늘 말했죠. 그 나무를 보며 형은 고향을 떠올렸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 형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사복경찰이 24시간 감시 중이었어요. 간호사가 몰래 경찰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형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다 알았어요.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왜 형이 저를 만나려 했는지.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러니 형은 제발 버텨주세요. 형의 지갑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유일한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형을 지켜주세요. 제가 진실을 밝혀낼 테니. 병실을 나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들어 환자분 상태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어요. 심전도에 살짝 변화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의미를 두지 않으시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달라졌어요. 그럼 혹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일 뿐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20년 경력으로 봤을 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가슴속에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형은 아직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 저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경찰 잠복이 시작된 이후 나흘째 저는 병원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수였어요. 도련님, 어디 계세요? 병원에 와주실래요? 형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수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뭔가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세요. 우리도 근처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행동은 삼가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히트곡 사랑의 미로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이 좋아하던 노래였지요. 한때는 형수와 함께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의 병실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형수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낯설었지만 형수의 표정은 더 낯설었어요. 형수의 지켜보던 익숙한 중년의 우아함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의사가 곧 올 거예요. 저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심전도가 평소보다 불안정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주변의 의료 장비들, 수액 주머니, 모니터 화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그 남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 간호사예요. 형님 상태를 체크하러 왔어요. 형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에 든 작은 주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간호사일 리 없었습니다. 간호사라고요? 그런데 왜 간호사 복장을 하지 않으셨죠? 그 순간 남자가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약병 같았어요. 지금 뭐 하신 거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수와 남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밖에서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이 10살 때 동생인 저를 지키기 위해 추위 속에서도 외투를 벗어주던 그 순간 고구마 반쪽을 건네주며 웃던 형의 얼굴, 사업에 성공하고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던 형의 모습, 가리고 결혼식 날 형수를 바라보던 형의 행복한 눈빛까지 이 모든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얘기합시다. 제 형 앞에서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병실을 나가려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막아섰어요. 82의 노인이 한참 어린 남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어떻게든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남자의 무례한 말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놈이 내 형을 해치려 한다니. 힘은 없었지만 제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형을 해치려는 당신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한참을 실랑이 하던 중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서주세요.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 셋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 선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형수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고 거기서 작은 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약품 라벨에는 미다졸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제였어요. 과다 투여 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예요? 형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형님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잠들게 하려는 거겠죠.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물 검사를 의뢰한 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래서 서둘러 증거를 없애려 하신 건가요?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범죄자였을 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정말 형을 사랑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녀와 남자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저는 형의 곁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 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형은 듣고 있었나 봅니다. 형은 전후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결국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꿔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정의는 밝혀지겠지요. 형수를 처벌할 증거도 확보됐고 세상도 형의 억울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밝혀진들 형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승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정작 형은 창밖 한 번 못 보잖아. 목을 대가 붓고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응석받아주던 어린 시절처럼 꺼이꺼이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 안 형의 심전도 소리만 덜컥덜컥 울렸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경찰서에서 형수와 남자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담당 경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님, 두 사람 모두 자백했습니다. 형수부는 내연 관계인 남자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형수님의 과거와 숨겨진 자녀 문제를 알게 된 2019년, 형수분이 남자와 함께 형님의 음료에 약물을 타서 의식을 잃게 한 후 계단에서 밀어 뇌출혈로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의도적인 살인 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형이 깨어나지 못하자 5년간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존엄사를 통해 형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형수님과 그 남자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 관계였고 두 자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형수님이 접근했던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형수는 줄곧 연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약간의 진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게 이제 가족이 생겼네라고 말하던 그 웃음도, 매년 형의 생일마다 챙겨주던 선물도, 형이 아플 때마다 병간호하던 그 정성도 모두 연기였을까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자선행사에서의 우연한 만남, 형을 향한 헌신, 불임 부부로 40년이 넘게 살면서도 보여준 이해심, 모두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다음 날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와 그 남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사기 등 여러 죄목으로요. 그리고 형의 의무 기록을 살펴본 검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형님에게 투여된 약물 중 일부가 회복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물이 중단되면 미세한 변화라도 있을 수 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북에 있는 주의도 찾아볼게요. 형이 그토록 바라던 일들을 이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 순간 형의 심전도 리듬이 살짝 변했고 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신체적 반응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형이 내 말을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여전히 감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피난길에서부터 시작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끈끈한 형제애. 그것은 의식의 유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형수와 내 연남의 체포 후 한 달 제철에 맞춰 바뀌던 병실 창가의 꽃이 장미에서 백합으로 바뀌었지만 형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약물이 중단된 후로는 때때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반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형의 의지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법정에서 그녀는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봉사상을 받으며 지역신문에 천사로 소개되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이 그녀의 과거와 숨겨진 자녀들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까지요. 재판장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료에 약물을 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내 과거를 알게 됐어요.
결혼 전 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 아버지와 계속 연락했다는 것도요.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그날 그분이 모든 걸 알고 동생에게 말하려 했어요. 그건 막아야 했어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 달의 마지막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사들이 형의 병실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호흡과 심박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워지기 시작한 손이었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진실도 밝혀졌고 정의도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제 아들로 오세요. 이번 생에 받은 은혜 제가 다 갚을게요. 형, 아버지, 어머니 먼저 만나고 계세요. 저도 곧 갑니다. 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고 했지만 저는 형이 저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의 선이 점점 평평해지더니 긴 직선이 되었어요. 형은 5년간의 긴 잠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형수와 내연남은 구속 중이었고 형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옛 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몇 명 찾아왔지만 대부분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형의 영정사진을 보며 85회를 거뜬히 살아낸 형의 인생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사진은 형이 60에 찍은 것으로 당시 그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형은 늘 그랬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께서 2018년에 공증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그곳은 형이 생전에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나무 책장이 가득한 방에 앉아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은 형님께서 2018년에 작성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만약의 경우를 위한 보충 유언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형의 공증 유언장을 펼치자 놀랍게도 형수의 배신을 이미 의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어요. 나 김영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재산의 40%를 내 동생 김영수에게 남긴다. 둘째, 내 재산의 10%를 1950년 헤어진 여동생 주희를 찾는 신탁계좌로 설정한다. 10년 안에 찾지 못할 경우 이 돈은 전쟁고아 지원재단으로 기부한다. 셋째, 나머지 50%는 6.25 전쟁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내가 사고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식을 잃게 된다면 아내를 의심하라. 그녀의 신원과 과거에 의문점이 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유언장을 남겨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형은 자신보다 우리 가족,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더 생각했던 겁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형님께서 동생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형의 굵직한 필체가 종이 위에 단정하게, 그러나 힘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피난길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함께 했으니까. 나는 행복했다.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남긴 재산 중 너의 몫인 40%, 정말은 그보다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우리 주위도 생각해야 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우리처럼 고생했을 테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찾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유산은 우리처럼 전쟁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위해 써라.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단천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평생 외로웠고 그 외로움이 나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다. 남은 시간 내 행복을 위해 써라. 고맙다, 동생아. 너는 내가 버티도록 해준 내 인생의 전부였다. 형이. 눈물로 종이가 젖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 말은 우리 형제가 피난길에서부터 서로에게 의지해왔던 긴 세월을 요약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이 살던 집으로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고가구 대신 평범한 소파와 텔레비전, 식탁이 전부였어요. 형은 성공 후에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장 속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북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아버지의 도장, 그리고 새 살배기 주위의 유일한 사진 한 장.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형이 평생 완수하지 못했던 일, 주위를 찾는 일을 제가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으로 예전 상봉 신청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께서 생전에 이미 신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분이 3살이셨다면 찾는 건 쉽지 않지만 특별 사례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기억나는 단서가 있다면 최대한 알려주세요. 오래된 건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평생 찾으려 했던 여동생입니다.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담당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 주의. 정보가 많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경로로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유언대로 그 10%의 신탁계좌는 주위를 찾는데 사용될 것이고 10년이 지나도 찾지 못한다면 전쟁고아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겁니다. 강남의 빌딩 2채, 여러 금융 자산들. 제 몫인 40%도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지만 제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형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몫 중에서 30%를 주위의 신탁계좌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는 형을 기념하는 장학재단에 기부하려 합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주위를 위한 신탁계좌는 40%로 늘어났고 장학재단에는 60%가 할당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희라는 분을 찾았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이고 1947년생으로 나이도 일치합니다. 전쟁 중 미군 장교 가족에게 입양되어 미국으로 건너간 기록이 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7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오는 걸까요? 형이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여동생을 제가 마침내 찾게 될까요? 뭐든 도울게요. 제발 확인해 주세요. 그로부터 한 달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우리의 잃어버린 여동생 주희였습니다. 77세가 된 주희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다 은퇴했고 세 자녀와 7명의 손주가 있다고 했어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날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3세 나이에 해외여행이었지만 손자의 손을 꼭 붙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형을 위해, 막내 여동생 주희를 위해 그 긴 여정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구를 나서자 흰 머리의 우아한 여성이 환영해요. 오빠라고 삐뚤빼뚤한 한글로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희였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7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으면 지금의 주희 같았을 거예요. 오빠,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어요. 큰 오빠는? 주희가 물었습니다. 형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평생 너를 찾으려 했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 유산도 남겼지. 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희의 집에서 형의 물건들을 주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아버지의 도장, 3살배기 주희의 유일한 사진 한 장, 그리고 형이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던 어머니 사진. 이건 주희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진을 갖고 있어. 양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었어. 내 친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어린 주희를 미군 가족에게 맡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 우리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가셨겠지요. 2주간의 상봉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주희는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희는 자신의 몫인 유산에 대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은 장학재단과 이산 가족을 돕는 데 써요. 큰 오빠의 뜻대로, 단천에서 온 형제들의 이름으로. 형이 떠난 지 1년 전은 단천에서 온 형제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산 가족을 돕고 전쟁 피해자들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강남의 빌딩 한 채는 재단 사무실과 이산 가족 쉼터로 바뀌었고 다른 한 채는 장학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형,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해냈어요. 주희도 찾았고 형의 뜻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형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형은 그 말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천에서 온 형제들의 이름으로. 83이 된 지금 저는 가끔 걱정됩니다. 제가 형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형의 말이 생각나요.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괜찮아. 언제나. 그래요, 형. 우리는 언제나 괜찮을 겁니다. 비록 형은 이 세상에 없지만
형의 뜻은 영원히 살아있으니까요. 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